여러 규제 정책들로 인해서 사실 강남도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고점에 무주택 수요가 잡고 있는 거다. 영끌에서 강남에 집을 샀더니 잠이 안 오더라. 지금 이때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험이 있는 유주택 수요가 매도를 하고 경험이 없는 무주택 수요가 매매를 한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급변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부동산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자산 현황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자산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까운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 18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 수요층들이 서울에 집중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투자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됐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부에 투자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했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도 서울 중심부에 갈아타기가 계속 증가됐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9년도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울 중심부뿐만 아니라 외곽적 일대까지도 투자 수요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주택 갈아타기도 서울 외곽적 일대 그리고 경기도 인접되어 있는 상급지 아파트로도 이동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외곽지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 외곽 인천 지역 일대로 투자 수요가 분산되고 확대되기 시작했고 서울 중심부의 투자 수요는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도 인천과 경기도 외곽적 일대의 수요층들의 상담 문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주택 수요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상담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주택 수요는 대부분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 투자 수요, 1주택 수요가 시장을 대부분 지배했고 2020년 7.10 대책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일대가 아니라 21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적 일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투자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1주택 수요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왔다가 21년 하반기부터 종적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무주택 수요가 21년 6월 달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수요 감소, 1주택 수요가 다시 무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소됐고 무주택 상담 비중이 거의 줄을 잃었던 시기가 21년 하반기, 22년 5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달까지 대부분 그 당시의 아파트 가격을 회상해 보면 고점이었습니다. 그런 최상 꼭지 고점을 누가 매수했냐? 대부분 무주택 수요가 매수했더라. 자,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불장, 그 불장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지금이 2015년, 21년도처럼의 그런 대세 상승 주기의 느낌이십니까? 라고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시기는 정말로 너무나도 뜨거웠던, 손만 대면 뒤일 정도로 뜨거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정확히 체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정확하게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체감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던 시장의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무주택 수요가 조급한 나머지 고점 매수했더라. 자, 그러다가 22년 6월 달부터 폭락이라는 건 없었다. 상승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했고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 제가 하반기부터 다주택자한테 매도 스탠스를 전부 다 전략을 세워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자산 총량이 아니라 자본 총량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이 더욱더 강화해질 거고 거래가 지금 훨씬 더 많을 때
양도를 계획하시고 자산이 아닌 자본 총량을 높이십시오 라고 상담을 대부분 했는데 그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장에 알고 보니 22년도 하반기에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주택수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재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 그 당시 2022년 하반기는 대부분 1주택, 무주택 수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주택의 상담 비중이 거의 100%였다. 임대차 3법 이후에 굉장히 폭등했던 이 전세, 그 전세 가격이 금리 인상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폭락했고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죠. 다주택자는 현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 집을 팔아야지만 현금이 생길 텐데 계속 늘려왔었던 거죠. 근데 그 늘려왔던 상황에서 역전세를 맞이하기 때문에 전세를 반환해줘야 되는데 반환할 자금이 없다 보니 돈을 끌어다가 차용을 써서 고금리에다가 돈을 내주거나 지금도 아마 그 이자를 갚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는 역월세, 임차인에게 오히려 월세를 지불하는 그런 임대인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그것 또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다주택자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22년 하반기의 상담은 정말로 너무나도 암울했던, 상담만 하면 상담자분들이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보면 주택수가 너무 많아서 상담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주택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2주택, 3주택이 다주택이다? 아닙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기본 평균이 다여섯 채, 이게 평균이고 저희 회사 오신 분들 가운데 아파트 수가 가장 많았던 분이 34채였습니다. 34채. 정말로 어려웠던 상담이었고 지금 뭐 어떻게 해결점들은 뭐 제가 뭐 전략들은 세워드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처해봐라. 이렇게 전략들을 좀 세워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전세 반환 대출이 아마 실행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거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반환 대출이 실행되기 시작했죠. 23년부터. 아무튼 23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주택 수요가 갑자기 종족을 감추기 시작했고 이제는 1주택 수요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주택 갈아타기, 이 수요층들의 상담이 거의 줄을 잃었다. 다만 그 시기에도 실거주하는 1주택은 거의 저가매수 하지 못했고요.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1주택 수요가 저가매수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1주택의 갈아타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담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고 23년 그리고 24년 상반기 때까지 줄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정확히 5월 달부터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주택 수요가 시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월 달부터 무주택으로 전부 다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무주택 수요의 상담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 비중을 보면 40대 비중이 거의 한 80% 수준을 차지합니다. 근데 21년도의 상담은 30대 비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30대 비중 가운데 대부분 고가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이런 지역 일대에 영끌했던 수요층들, 그런 수요층들의 상담 비중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현재 저희 회사 40대가 거의 80%인데 그 가운데 전문 직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문직 가운데 의사분들이 거의 7할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영끌하는 수요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중하급지가 아니라 대부분 강남만 보는 그런 수요층들이 대부분의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5년도에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1주택 수요가 상담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사분들이 갑자기 아파트를 샀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본인이 꼭지 잡은 것 같고 거래도 없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지금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소득이 감소되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병원 가운데 병의원부터 소득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지금 체감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왠지 거래도 없고 고점이고 대출도 규제될 것 같고 경기도 악화되고 전쟁도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잠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을 받는 수요가 갑자기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분들이 고점 매수하셨던 분들이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호가만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굉장히 태산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상담이 요즘에 증가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분들도 상담 대응 전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응 전략이 충분히 있고 고점에 매수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점 매수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 또 매수를 했는데 계약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될까라는 상담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매도는 했는데 또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 종전주택을 매도가 안 돼서 잔금 기한을 넘어서 더 늘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미등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계약 취소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이거 그냥 시세 그냥 여러분들 현혹돼서 고점 매수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지금도 미등기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고, 또 고점에 매도는 했는데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시세는 훨씬 더 높아져 있고 또 상급자 아파트 호가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담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주택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이런 상담이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주택 30대 비중이 0끌에서 서울 외곽 경기 인천 21년도에 고점 매수 하셨다. 22년 상반기 때까지. 그러면 지금 고점 매수하셨던 분들 대부분 40대 비중이 가장 많고, 그분들이 강남의 최상급지에 거의 뭐 꼭지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앞으로 21년도에 30대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지금 서울 외곽 경기 인천을 한번 보십시오. 전고점 회복을 하지 못하죠. 못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매수의 비중이 높았었고 21년, 22년도에 그리고 영끌했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강남도 서울 외곽 경기 인천처럼 추후에 그렇게 도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그리고 20년, 21년도를 기억해 보시면 이게 갭매우기가 계속 들어갔죠.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 외곽, 인천, 그리고 지방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죠. 이 상승 효과가 퍼지게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당시에는 또 대출이 원활하게 됐던 시기였었습니다. 뭐 대출 규제가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금리의 대출이 원활하게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이 대폭 축소된 시장이죠. 대출 규제 그리고 총량 규제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1%포인트가 됐지만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가상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중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금보다 더 올라갈 소지가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까지 상승해서 은행들이 파산했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 회상해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 사태가 여기서 끝이 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갭 메우기가 아니라 갭 띄우기죠. 서울 외곽, 경기 인천과 그리고 강남 지역 일대는 갭 차이가 워낙 벌어져 있죠. 자, 이렇게 워낙 벌어져 있는 거는 하락주기 때 큰 특징이다.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수가 하락하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만 실적이 좋아서 상승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엔 언젠간 이게 편입되고 편승되면서 같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 강남만 거래되고 있고 강남 집값이 폭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왜곡됐습니다. 평균 가격은 21년보다 지금이 더 높은 수준인데 중위 가격, 서울의 1번부터 100번 아파트의 가격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격이 추세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위 가격은 21년보다 지금 현재 한참
낮은 상태이다. 21년도 가장 높았던 게 거의 11억 정도 수준입니다. KB통계 자료에 따라. 근데 지금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위 가격은 지금 하락 장세에 머물고 있다. 근데 강남만 뻥 뛰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출 규제, 여러 규제 정책들로 인해서 사실 강남도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고점에 무주택 수요가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고점에 물리는 이유, 크게 보면 경험치 때문에 그렇다. 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연령별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50대, 60대 이상 노년층, 이 노년층은 사실 뭐 산전수전 모든 경험을 다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뭐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의 경험을 한두 번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택이 없는 수요가 부동산 하락장을 경험했다? 그 시장의 분위기만 조금 느꼈을 뿐이지 본인의 자산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100%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내 자산 손실이 크게 나서 처분했다? 손절했다?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과 하락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30대, 40대 이하 하락장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젊은 층들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50대,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보게 되면 뭐 50대는 노년층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단 5060으로 묶었기 때문에 노년층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유주택자의 비중이 많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가 대부분이더라. 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수요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점 매도하는 분들이 많고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더라. 반대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수요가 많고요. 1주택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비중보다 1주택 비중이 가장 많고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고점에 매수하는 분들, 그리고 저가에 매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주 연령, 가구 원수 및 세대 구성별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3040 이하 세대는 무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고 5060 세대는 유주택 비중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가구 수를 보게 되면, 가구주 연령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 그리고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가운데 주택 소유한 연령층을 보게 되면 50대가 가장 많죠.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60대가 24%, 40대가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 수를 보게 되면 무주택 가구는 30대 비중이 20.5%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50대 17.9%, 40대 17.2%, 그리고 30대 17.1%, 60대 이상자는 무주택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통 뭐 한 50대 정도의 이 비중이 지금 주택 수가 가장 많거든요. 이 많은 이유가 사실 50대는 대부분 80대 이상의 부모님들의 상속주택을 받는 수요가 많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많고, 또 4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증여받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수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자력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많은 나이대고요. 무주택 수요층들 가운데에서도 이거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무주택은 30대 비중이 가장 많죠. 그리고 주택수가 많았던 50대 비중도 17.9%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50대 비중이 상속주택을 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20대 비중이 1.5인데 17.1인 거 아닙니까? 무주택 가구 수가.
그리고 30대도 9.1%가 주택 소유가 있는데 무주택 가구가 20.5% 수준을 비교해보면 50대, 40대 비중은 굉장히 높은 거다. 높은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40대는 증여받은 주택, 그리고 50대는 80대 분들의 이제 상속주택을 받은 나이대가 됐기 때문에 주택 소유가 많다. 그래서 실상은 60대가 원래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연령별 및 주택 소유 물건수별 가구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40 세대 이하는 1주택 비중이 높다. 그리고 5060 세대는 2주택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30대 미만, 20대 그리고 30대, 40대 전부 다 80% 이상 차지하죠. 20대는 83%, 30대 84, 40대 77,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2건 이상,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현저히 줄죠. 1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50대, 60대, 70대는 전부 다 거의 28%, 30%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노년층 분들이 다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연령대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구당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가구수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60 세대들은 상급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위별 1분위는 하위 10% 이하의 주택, 그리고 10분위는 상위 10%의 아파트 주택. 자, 30대 미만, 20대의 비중을 보면 0.1%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 20대는 거의 없고 30대는 0.6% 비중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대도 2.1%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면에 50대는 2.7%, 60대는 2.5%로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60, 70대만 보더라도 거의 3.9%죠. 그에 반면에 2030 세대는 0.7%, 그리고 3040 세대만 보더라도 2.7%, 50대 비중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그 정도로 상급지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연령별 매수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비중 보게 되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지표입니다. 자, 평균 비중을 보게 되면 30대는 2019년부터 2025년 4월 달까지 기준해서 연도별 평균 비중을 보면 32.1이 평균입니다. 근데 2019년에 28.8 평균보다 낮았죠. 그래서 매입한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20년부터 비중이 33%, 21년 36%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30대가 21년 이 고점에 대부분 고점 매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22년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폭락했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급격하게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분들은 매수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하면 대부분 고점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포모 현상에 따라 고점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한번 볼까요? 20대도 3%, 3.8%인데 21년에 5.3% 굉장히 증가됐고요. 그죠? 22년도에는 5.6%로 증가가 됐네요. 자, 22년 집값이 폭락했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자,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저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부모님들이 증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해서 이 비중이 늘어났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대는 평균 비중이 28.5%입니다. 근데 19년도에는 굉장히 높았죠. 28.7, 평균보다 약간 상회에서 높았고 20년도에는 27.5, 좀 낮아졌습니다. 21년도에도 26.4%로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다. 22년도에는 23.6%로 낮았다. 그래서 40대보다는 21년도 고점에는 대부분 30대가 매매했구나. 그래서 30대의 연끌 수요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들어가고 싶었던 수요층들이 있었겠지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매매하기가 어렵죠. 전액 현금으로 매매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집값 수준을 현금으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40대의 비중은 조금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50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비중이 17.1%인데 19년도에 많았죠. 19%, 20년도에 17%, 그리고 21년도에 15%로 감소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땐 요 50대 분들은 집을 사지 않구나. 30대에 비하면. 그죠?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15% 수준을 차지했다. 60대를 보게 되면 평균이 9.4%, 근데 19년도에 10.9%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19년도에 많이 매매하셨구나. 20년도에도 10% 많이 매매하셨고 21년도에는 8.6%로 매입 비중이 대폭 축소됩니다. 21년 고점에는 매입한 수요가 많이 축소됐구나. 22년도에는 오히려 늘어났죠. 9.3%. 저가에 매매하는 60대 비중이 굉장히 많구나. 자, 60대 이상자를 보게 돼도 평균이 15%인데 16.2%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매입했는데 20년부터 매입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이러면서 고점에 도달하니까 이분들은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또 산전수전 모든 경험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 하락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점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22년도에 16.8%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매매한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4년, 25년 1월부터 4월까지 비중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는 평균이 32.1인데 23년부터 지금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늘어납니다. 33%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40대는 28.5가 평균인데 40대가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23.6, 22년도에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평균보다 한참 하회됐죠. 그리고 평균치만큼 왔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 31.7 대폭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돌입하면서 더 증가폭이 크기 시작했죠. 평균보다 30대 비중보다 훨씬 더 40대의 비중이 평균보다 훨씬 더 증가된 수치, 매입 비중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50대는 17.1이 평균인데, 자, 50대는 어떻게 해요? 24년도까지는 증가됐다가 25년도에 돌입하면서 낮아지기 시작하죠. 자, 60대도 마찬가지 9.4가 평균인데 지금 25년도에 돌입하니까 8.7%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죠? 21년도에 노년층들은 전부 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집 매매하는 수요가 감소된다. 자, 60대 이상자를 보더라도 평균이 15인데, 자, 60대 이상은 뭐예요? 22년도에 16.8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가에 매매하셨던 60대 이상 분들이 많더라. 근데 23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13.9% 평균보다 한참 하회된 수치다. 이 정도로 노년층들은 매매를 저가에 하고, 그리고 고점에 올라가면 매매를 하지 않은 그런 수요, 반대로 경험이 없는 30, 40대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이런 분들은 하락장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한번 고점에 물려봐야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고 고점에 물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30, 40대는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집값이 높아질 때는 매매 비중이 높아지더라.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 연령별 매도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통계, 이 매입 통계 지표는 따로 있지만 매도 통계 지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국세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연령별 양도세 결의 건수 통계를 집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비과세를 받는 주택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통계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세 기준에서 귀속 연도에 양도세를 납부한
그 건수에 따라 이렇게 집계한 통계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도는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019년, 20년, 21년 대세 상승장 시기, 요 시기 가운데 21년 이때는 거래 건수가 4,000건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나머지는 거래량이 완전히 폭발했던 시기였는데 그에 비해 지금 총 납세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서울도 그렇고 총 납세 건수도 21년도가 대부분 높더라. 그 이유가 2020년 7월 10일 다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해지기 시작하면서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21년 상반기에 양도를 계획하고자 했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증가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당연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 건수가 적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이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납부 20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2 그리고 20년 1.4 21년 2.2 오히려 21년 최상 꼭지 고점에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30대도 봤을 때 30대도 21년도가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40대도 마찬가지 21년도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50대, 60대, 70대는 21년도가 비중이 양도세를 낸 비중이 적었다. 계속 감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났습니다. 20, 30, 40대는 오히려 늘어났고 그리고 5, 6, 70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양도세라는 건 집이 있는 1주택 수요가 세금을 납부해서 건수로 잡힌 거죠. 따라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20대, 30대, 40대가 양도를 했는데 그럼 양도하고 무주택으로 갔냐? 그건 아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입 비중이 20, 30대에서 가장 높았죠. 21년도에. 그래서 본인 집은 고점에 팔았는데 또 최상 꼭지를 대출을 영끌해가지고 더 높은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비중이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반에 오프닝 할 때 지금 오시는 1주택 수요가 집은 팔았는데 최상 꼭지에 그냥 매매해가지고 영끌해서 강남에 집을 샀더니 잠이 안 오더라. 지금 이때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대로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오히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거의 자제하고 있죠. 그래서 매입 비중을 봤을 때도 5, 6, 70대 이상 전부 다 매입 비중이 적었잖아요. 21년도에. 따라서 집을 양도하고 고점에 매매하는 그런 노년층들은 거의 많이 없다. 젊은 층들보다. 반대로 2022년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를 보게 되면 오히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보면 감소되죠. 양도를 하지 않더라. 그런 반면에 20, 30대 이 비중을 보게 되면 대폭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60대, 70대는 조금씩 많이 증가됐습니다. 60대, 70대가 23년도에 증가된 원인이 뭘까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년층, 특히 60대, 70대의 2주택 이상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분들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매도를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되는 시기였는데 매도가 불가능하죠. 그죠? 세금 내는 게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나서 이제 양도를 계획하는 이런 수요층들이
증가돼서 이렇게 된 거다. 또는 이 시기에 또 갈아타기를 계획한 수요가 있었겠죠. 그죠? 본인 집은 좀 저렴하게 팔고 상급지를 저렴하게 매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년층이었다. 연령별 양도세 장특공제 액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층들 가운데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그런 수요층들에게는 특별히 공제를 해주는 요 장특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10년 정도를 보유해야지만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특히나 12억이 초과되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과세가 아닙니다. 12억까지만 비과세고 12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양도세는 또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특공제 혜택을 받으면 대부분 세금이 절세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대세 상승장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를 보니까 오히려 20년, 21년 이때가 집값이 19년보다 훨씬 더 높아졌던 시기인데 오히려 19년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네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2019년보다 20년이 거래된 비중이 훨씬 더 많은데 19년은 고가 아파트를 양도한 분들이 많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그 당시에는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가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했죠.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초고가 아파트를 양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리고 2020년에는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를 양도한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매도 가격이 크면 클수록 장특공제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많았죠.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집값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22년도에는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23년도에 대폭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세 상승장 시기보다 이 시기 거래가 3,000건밖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21년도 이때 4,000건이고 22년도에는 뭐 한 연평균이 1,00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요 시기, 한 700~800건밖에 나오지 않았던 요 시기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숫자이다. 공제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기엔 공제를 왜 많이 받았을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요. 10년 보유하면 최대 30%까지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고요. 15년 보유하면 40%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22년도에 역전세 맞고 이분들이 23년도에 이제 매도를 하셨거나 또는 이 시기에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수요층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고 더 최상급지 아파트에 매매하는 이런 수요층들이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20대, 30대, 40대 비교했을 때와 50대, 60대, 70대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공제를 많이 받은 연령층은 대부분 노년층이다. 그래서 노년층이 대부분 이런 장특공제 혜택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이 노년층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의 연도별 매도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매입 비중, 당연히 거래 비중이랑 동일하게 움직였죠. 2020년 코로나 이후 완전히 저금리 기조의 풍부한 유동성 확대, 이 시장에 거래가 증가됐고 매입 비중이 증가됐었습니다. 그 다음이 2019년도 그리고 21년도가 매입 비중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3년 그리고 22년 요 수준으로 갔고요. 양도 비중이 높았던 시기는 오히려 21년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0년 7월 10일 이제 다주택 규제 정책 710 대책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양도세 중과가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양도를 하는 비중이 많았었다. 21년도가. 그리고 19년도. 그리고 23년도에도 많았었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23년도에 처분하는 이런 수요층들이 또 많기도 했고, 또 주택이 있는 수요층들, 1주택도 갈아타기 하려고 23년도에 이런 수요층도 많았었다.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0년이 오히려 양도 비중이 적었네요. 이때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도입됐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특공제 혜택은 23년도가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였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노년층들이 23년도에 본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오랫동안 보유했던 고가 아파트들을 처분하고 더 상급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한 비중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1년도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장특공제 혜택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또 2019년 그리고 20년, 22년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5060 노년층들은 대부분 고가 아파트 장기 보유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점 매도, 저가 매수하는 수요가 많았었고, 반대로 젊은 층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기 보유하거나 중저가 아파트를 단기에 그냥 처분하거나 고점 매수하거나 저가 매도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상승 하락장이 경험이 있는 유주택과 경험이 없는 무주택의 이 경험치에 따라서 누구는 고점 매수하고 누구는 고점 매도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심리적 저항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고점과 전저점은 하락주기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표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21년도까지 대세 상승장 시기였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실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택 소유를 예전부터 매수 매도를 한 몇 번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상승 하락장의 경험이 최소 한두 번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2020년, 21년 집값이 막 올라가고 과열되는 이 시장을 보니까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엄청나게 과열했던,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집값이 굉장히 과열해서 무주택 수요가 누구던 시장에 나와서 매매를 했던 그 시장, 또 노태우 정권 때 엄청난 불장이었던, 그리고 88 올림픽 우리나라 고도 성장이 일어났던 그 시기 경험을 하셨던 분들 최소 한두 번의 경험이 있죠. 느낌상 왠지 고점 같은 거예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 예상처럼 폭락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팔았다면 잠실 아파트를 고점에 매도하고 요때 저점에 최상급지 아파트 저렴하게 매매하셨을 거 아닙니까? 집이 있는 수요는 이 저가의 상급지 아파트를 가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잠이 안 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장만을 놓치는 것보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훨씬 더 참담합니다. 이때 팔았으면 이때 최상급지 아파트를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제라는 것 때문에, 정부 정책 규제 때문에 팔지를 못해서 미치겠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토지가 계속 묶여 있어서 팔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월 달에 오선설 시장이 토지를 해제시켜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매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유할까요? 보유하고자 생각하는 수요도 있지만 대부분 매도를 계획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내 생각, 내 예측대로 폭락을 했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경험을 했고 하지 않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계획하냐,
매수를 하냐의 결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2021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 시기는 전고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근데 20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전고점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전고점은 심리적 저항 금액입니다. 이 정도까지 도달하면 2015년부터 21년도까지 상승한 만큼 또다시 폭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보다 요 정도 오면 다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다시 만약에 집값이 전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집값이 더 폭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보다 여기서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이쯤 왔더니 반등했던 금액이 전 저점이라는 금액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 시기에 폭락을 했고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전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 금액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오면 사람들이 다 매도를 계획하려고 하는 수가 많은 거다.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이, 서울평균 연평균이 6,000건 이상 돼야 적정 거래 건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세 상승장은 연평균이 보통 한 8천에서 1만 건의 연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달마다 8천 1만 건 이상의 매달 굉장히 높은 거래 건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집값이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3천 건밖에 되지 않았고요. 2024년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4,5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의 연평균은 지금 6,0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만큼 된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만큼 거래 건수가 더 폭증할 거나? 그렇지 않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거고 투자수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버렸고 대출 규제가, 총량 규제가 본격화됐고 전세 대출 규제도 시행됐기 때문에 수요는 더욱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1년치 25년도를 보게 되면 하반기에 거래 건수가 급감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3, 4천 건대까지 다시 거래 건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죠. 이 정도로 지금 수요의 힘이 아예 없는 거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승장은 RR 매물이라고 해서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 없습니다. 집값이 상승되면 자연스럽게 매도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걷어들이죠. 그래서 이 상승장 시기는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때 로얄동 로얄층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이 저층 매물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은 뭡니까? 거래 건수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전부 다 로얄동 로얄층 매물입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지금까지 매도 물량이 2배 정도 쌓여 있습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토지가 또 확대 지정되면서 걷어들인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감소는 됐지만 지금 대부분이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계획하는 수요는 훨씬 더 많은데 매수를 생각하는 수요는 훨씬 더 감소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상승장일까요? 그리고 이 정도 오면 사람들이 또 매도를 계획하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지표를 뭐라고 하냐면 업슬러스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트릭입니다. 전고점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딱 멈춰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 지표들을 보더라도 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거짓 돌파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매도인들이 터는 거죠. 고점에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를 높여서 누군가는 또 바보같이 그 높은 호가를 매매하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매매하는 겁니다. 우리 주식이나 코인 하는 분들 보십시오. 여기 다 뭐합니까? 경험 없는 개미들이 들어와서 고점에 전부 다 물리는 게 다 이런 데서 물리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왜요? 받아줄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요가 없죠. 지금도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까지도 규제하고 있고 총량까지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또 여러 규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또 국제 정세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요보다 다시 하락할 거라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로얄층 매물을 왜 파는 겁니까? 그거 팔아서 뭐 합니까? 상급지 갈 수 있겠습니까? 호가는 훨씬 더 높은데 대출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팔아요? 파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노년층들이 대부분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터는 거죠. 또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지금 아니면 못 털 것 같으니까 지금 매도를 계획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있는 유주택 수요가 매도를 하고 경험이 없는 무주택 수요가 매매를 한다. 이거 이미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 더블탑, 쌍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릭이 나오는 구간이고 지금 거래 건수가 많았던 건 과매수 구간이죠.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심리적 판단에 집을 사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급변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빨리 그냥 내가 산 금액으로 그냥 매도하거나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이 급변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우리 추세의 흐름은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중위 가격은 아직도 21년보다 한참 아래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이 상승장의 분위기도 아니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떻게 상승장 분위기입니까? 앞으로 2015년, 21년도처럼 계속 상승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나갈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부동산 고점에 물리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치 그리고 또 투자를 해봤고 매매를 해보셨던, 매도도 해보셨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조급한 나머지 포모 현상으로 고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현상들 유념하셔야 되고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 조급함을 좀 더 컴다운 시켜야만 합니다.